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부부터 댓글창에서 이경민 팀장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또 자료도 가지고 나와주셔서요. 네. 1부, 2부 자료 모두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또 고점을 갱신했어요. 네, 네. 주가는 또 안 좋았죠. 네,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네. 저도 뭐 9월 초중반,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좀 반등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최근 시장 센티멘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 호재가 나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악재에 좀 예민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보면은 유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됐다고 반등하고 그런데 뭐 반등을 했다가도 조금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2400선 지지력 테스트 이후 조금은 반등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전과는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오늘. 네, 오늘 시장은 아예 예. 아침에 열었다 접으셨나요? 어제부터 그랬죠. 어제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이상하다. 올라가면 안 되는 좀 네. 이상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리밸런싱이 좀 시장을 오버슈팅하게 만들었고요. 그 폭풍이 오늘까지 오는 이런 단계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페이크만 보여주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쫙 벗고 진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어제도 나온 2470 자리가 2550 고점이었죠. 중간에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밀렸고 쫙 보게 되면 추세 안쪽에 바짝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 무슨 이런 이벤트 있을 때 그런 자리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요거 그 다음 날 반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런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까지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좀 기분 안 좋다. 이걸 이 안 좋은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포지션이 그냥 완전 돌변해 버리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연준이 이를 악물고 그렇게 강하게 가겠다는데 솔직히 주식의 반응은 미국처럼 나온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우리는 오른 게 없잖아요. 미국보다 훨씬. 딱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기다렸다니까요. 예, 미국의 분위기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위기 미국도 못 돌리고 좀 그렇구나.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구나. 확인하자마자 저희는 이제 딱 9월 1일 시작부터 이렇게 확 바뀌는 이런 분위기가 더럽죠. 네. 이렇게 한마디로 어제 오른 거랑 네. 오늘 빠진 거를 합쳐서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제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를 빼고 오늘 사실 20포인트만 빠진 거라고 주장을 하면 이상한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내일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저는 2410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410. 맞아요. 오늘 네. 20몇 아니었나요? 오늘 2400. 12, 13 네. 이렇게 끝났을 딱 겁니다. 맞춰서. 왜 중요한 자리예요? 올라왔던 자리 역순을 보게 되면은 네. 거기서 그러니까 2003 저점 찍고 막 거기서 갈 듯 말 듯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철봉에서 이렇게 막 간당간당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힘없이 이탈되게 되면 만약에 또 오늘 미국이 또 밀렸다. 그래서 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항으로 바뀝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가는 수수는 이제 저희 자체적인 약세 네. 이게 그대로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팀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슈 되게 많았어요. 네. 시장에서 뭐 이렇게 이슈가 많아? 그쵸. 그랬는데 시장에 도움되는 이슈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와 이런 날 또 처음이네요.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혹시? 찾으려고 노력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봤다니까요. 네. 아이 이러면서 그냥 네. 나쁜 이슈 말고 혹시 좋은 거 혹시 하나라도 없었어요, 팀장님 오늘? 하나라도. 제가 오늘 나쁜 거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나쁜 저도 들은 뉴스는 진짜 전부 다 안 좋았던 소식들밖에 그러니까 아침 시작부터 해서 일단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했죠. 네. 거기다가 수혜주나 이슈도 있었고 네. 계속 터지는 이슈마다 악재가 연속적이 돼가지고 저는 장 마감을 그냥 계속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와 이 많은 악재가 나왔는데
그래도 잘 버틴 거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진짜로 악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카톡이나 문자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영향 있냐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을 힘없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 마감 이후 막 계속적으로 들려오던 뉴스들도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1% 네.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코스피가 좀 오늘 많이 빠져서 오늘 야간 선물을 보면은 1포인트 미만으로 빠지고는 있긴 한데 오늘 미국 증시가 훅 밀려버린다. 이제 ISM 지속 지수도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선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410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깨버리면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부진한 약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잘 지켜서 그래도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친구 찾았습니다. 현대차. 아, 현대차.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한 판매 대수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나마- 꽤 잘 나왔던데 그거는. 네. 했어요. 찾았습니다. 네. 오늘 다 했습니다. 나쁜 뉴스 해석 하나씩만 그러게요. 딱 하나씩 제일 나쁜 거 고르셔가지고 해석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나쁜 거는 제일 대표님 먼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오늘 뉴스 뭐가 제일 나빴을까 오늘? 오늘 제일 뭐 그냥 수출입 데이터 본다고 하죠. 96억 달러 무역 적자라는 네. 그게 제일 나빴다. 네. 그냥 아침 시작부터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달러화가 강해서 원하는 이렇게 약한 거야 라고 네. 생각하다가 저런 데이터 하나씩 이제 툭 쳐주는 거 보면은 뭐 수입은 28% 늘었던가요? 네.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될 정도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화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점점점. 네, 무역 수지 적자가 진짜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거보다도 안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빠지기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은 못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긍정론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나쁜 뉴스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들어가게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90%가 빠졌습니다. 다시 빠졌어요. 네. 네. 오늘 지금 또 빠져요. 지금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한 가을 넘어서는 이제 유럽하고 우리도 경쟁할 것 같아요. LNG 네, 사는 수입, 걸로. 예. 네. 수요 때문에 경쟁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도 물론 저희가 유가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장 그러니까 난방부터 실질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우리도 아직까지는 도시가스 LNG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반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경쟁을 하는데 그럼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뭐 재고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쓸 건 있어야 될 그러니까 계속 재고도 있고 지금 쓸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 건 당연하겠죠. 또. 네. 네, 이랬었을 때 과연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어서 우리 장기 공급 계약이니까 우리 그냥 계속 받아야지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뭔가 경쟁을 해서 또 하고 아니면 또 또 다른 나라 뭐 카타르 뭐 이런 또 북아프리카 가서 또 구해 와야 되고 하는 조금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근데 우리나라가 LNG 가격은 참고로 유가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유가 빠지면 빠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거는 그거 외에 뭔가 그렇죠. 추가로 돈을 줘야 될 수 있지 않냐 그 네. 말씀하신 거죠. 예. 팀장님 혹시 나쁜 뉴스 제일 나쁜 거 하나? 저는 중국 PMI가 50 뭐 밑으로 예상보다 안 나온 네, 거 네, 카이싱. 네.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중국이 그나마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 경기 부양 정책,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좀 무너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 PMI가 굉장히 기준선 50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게 저는 좀 뼈아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경기가 진짜로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가고 오늘 수출 데이터도 6%대가 나오긴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수출 가격이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수출 데이터는 예상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5% 네. 예상했었는데 6%가 나오긴 네. 했는데 근데 중국 PMI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은 그래도 지켜줄 거야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걸 무산시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달러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시점이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ISM 제조업 주사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경기 상황이 좀 만만치 않겠다. 특히 중국 경기까지 저렇게 꺼지게 된다면 한국 수출이 버틸 만한 버팀목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노근찬 센터님도 나오셨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엇갈리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유가도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방법 하나 여쭤볼게요. PMI가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중국이 좀 부양책을 세게 써서 네. 좋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경기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는 걸 이번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장 안 좋은 뉴스라고 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경기가 잘 가던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면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이었다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경기 부양 정책을 아무리 해봤자 이 충격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못 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 네. 그래서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글로벌 전반적인 미국, 유럽, 중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톤다운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아무리 부양책을 쓰면 뭐합니까? 봉쇄해버리는데. 오늘 보니까 청두 얘기 나왔죠. 야, 네. 2천만짜리도 그냥 한 번에 떡! 며칠 전에 대련인가요? 네. 다련. 네. 여기도 뭐 700만인가 여기도 그냥 떡. 네. 이런데 무슨 경기 부양을 돈을 풀면 뭐합니까? 다 막아버리고 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하라고 리커창 총리만 계속 푸시해놓고 뒤에서는 이제 사면님 준비 아주 중국 못 가나요 이러면? 네. 중국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휴 다행입니다. 네. 저 별 사람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10월 달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경기 부양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으로 쓴 것만 1,300조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이 정도 되면은 뭐라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전혀 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지금 일단 봉쇄부터 이런 간헐적인 봉쇄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 돈을 푸는 효과나 아니면 재정 정책으로 강화시켰을 때 뭐 끌어올리는 경제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10월 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 넘어가야 된다. 10월 16일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네. 사실 지금 약간의 시장의 약세를 야기한 거를 다들 잭슨홀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이 놉니다. 네이버 데이를 놀고 그 다음 주인가에 13일에 물가 발표가 있고 네. 3일인가 또 있다가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미국에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옛날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는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런 장에서는 일단 이제 때리고 가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마다 별로 우리도 안 추석 좋았어요. 연휴가 있고요. 네. 한국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려면 여기서 더 빠져도 된다? 아니면 더 빠지지 않아야 된다? 뭐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장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단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더 힘들다. 오히려 더 힘들다. 네, 그러니까 매수금 더 빠지면 매수계가 아니라 오히려 네. 더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나와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타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이벤트들의 21일 FMC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는 프리어닝 시즌, 네. 이제 10월 달에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하는데 이제 또 9월 말 10월 초에는 또 경제지표도 쫙쫙 나올 네. 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번에 반등의 기회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작년에도 추석 연휴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헝다 디폴트 네, 나오면서 맞습니다. 예. 난리도 아니었었던 상황이라서 그런 기억들을 하게 된다면 지금 또 중국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네. 대만하고도 티격태격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추석 전에는 저는 좀 많이 정리하고 가신 게 맞지 않을까. 많이 정리하자. 그래서 반등을 해도 정리하고 빠지면 손절하는 거고 네, 네, 네. 어쨌든 정리하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대표님의 의견도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다 이미 저는 어제 근데 못 들어. 그래서 아이, 혹시 오늘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할 때는 네. 액션을 취하는 게 맞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앞서 이제 단기적인 뷰는 네. 저는 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추석 전에 뭐 움직임 뭐 어떤 드라마틱한 아니면 추세적인 어떤 변화 가져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연휴 앞두고는 항상 좀 오히려 좀 더 위축됐고 연휴 앞서서 뭔가 이렇게 약간 변화가 나오는 듯 하다가 뭐 그냥 연휴 끝나고를 보자라는 이런 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9월 달이 통째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쭉 있으면은 잘못하면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이게 하다가 그냥 9월 달 한꺼번에 그냥 드러내버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처를 일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민이 그걸 겁니다. 지난번 한 6월 달, 7월 달까지도 주식 하시면서 한 뭐 3, 40%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네. 이번에 좀 반등한다고 자 그래 좀 한번 돌려보자 네. 라고 했는데 돌린 거 해봐야 뭐 마이너스 25% 네. 2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맞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민이 많죠. 이걸 예. 그렇다고 정리를 손절을 해 아니면은 또 한번 저기까지 갔다가는 마음 또 새까맣게 타들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만약에 또 손절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저점에서 또 잘 살 그렇죠. 뭐 그렇죠. 대처한다고 잘할까요? 뭐 이런 네. 내용들 네. 이런 것도 자신이 없고 게다가 또 뭐 만약에 손절을 했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시장이 간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머리에 지금 생각만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6월달 그 7월달 저점 찍고 주가가 이제 한 그래도 한 뭐 200포인트 정도 올라왔을 때 네. 그때 나왔던 동향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주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섹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 뭐 전저점대에서 멈추던 아니면 뭐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만할까요? 네, 네, 그냥 고지수대까지 네. 가던 만약에 또 갔다가 돌아서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때는 또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시장을 그렇죠. 끌고 갑니다. 네. 네, 그게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그래도 팀장님 말을 따르겠다. 그래도 정말 인포맥스 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의견을 따르겠다 싶어서 손절하신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바닥에서 또 네. 움직여서 시장 나올 때 그 주도 섹터는 분명히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많은 의심과 그렇죠. 예, 저거 맞아 아니야 뭐 하면서 또 너무 많은 또 채널 통해서 정보를 찾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헛갈리시고 그런데 중요한 채널은 연합뉴스 경제TV입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지금 좀 팔고 나중에 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네. 네. 하루 먼저 들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이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뭐 그렇죠. 모르는 거죠. 네. 예. 네. 네, 지금 잭슨홀 미팅이 어쨌거나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싸게 만든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또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팀장님께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아니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타일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자리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 쓰긴 했는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자리는 이번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큰 패러다임이라든지 큰 네. 트렌드 프레임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여러 가지를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했던 부분에서 비둘기파적인 건 전부 빼버리고 그냥 8분만 딱 말하고 나가버려서 끝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다시 되돌아가서 본다면 그 전부터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닐 카시카리라는 연준 총재는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도 기대를 했던 거죠. 기대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의 스텝이라든지 장기적인 흐름,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매파적인 발언만 딱 하고 가버리니까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모든 연주위원들이 뛰어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너무 높다. 그래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감이 너무 컸다. 연준에 대한 물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특히 7월 FOMC 끝나고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한 내용들을 갖고 파월 연준의장이 실수했다는 말들을 꽤 했거든요. 네.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밑에 그림이 내년 연준 FOMC 회의별로 네. 대제 금리를 보여드린 건데 FOMC 직후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3%, 3.4 못 갈 거야.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이상 할 수 있어. 금리 인하 3번 할 수 있어. 라고 전망이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연준위원들이 다 나와서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고용 서프라이즈 나오고 뭐 FOMC 의사를 확인하고 잭슨 미팅까지 확인해서 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컨센을 보면은 5월, 6월까지 금리 한두 번 더 하고 그래도 3.8은 못 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에 한 번 이상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의 끈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두 가지 해석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9월 초중반 추석 전까지는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좋게 해석하려는 의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9월 FOMC가 진짜 문제일 것 같다.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내용들을 보면은 점도표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잡고 있는 희망의 끈을 좀 자르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후반부에는 FOMC에 대한 경계감,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면 좀 9월 장세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정말 발언도 짧았지만 초반에 표정이나 네. 말투나 뭐 짧게 말할게 약간 내 말 잘 시작부터. 들어 예 약간 그런 나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똑바로 들어 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네.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점도표로 보여주겠죠. 네. 저는 9월 FOMC에서는 점도표로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 거다. 그런데 일단 연준이 물가를 잡을까? 경기를 부양할까? 물가를 잡을까? 경기를 부양할까? 갈팡질팡했다가 일단은 물가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일단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 5년의 목표,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좀 당분간 너무 힘들 것 같다. 왜냐면은 물가가 빨리 잡힌다라는 확신을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8월 CPI 언제 나오죠? 8월 9월 13일, 9월 13일 날 네.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질 대표님, 거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셔야지 저 같은 어설픈 사람은 아니요, 뭐, 그래도 네. 말씀해 시장이 주세요. 되겠지만, 그것도 네. 있으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분한 해석 많습니다. 지금 달러가 너무 저렇게 강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서 혹시나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밖에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는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네, 뭐 벌써 쭉 내려갔고 부동산 지표 그 보니까 거의 뭐 그 예전에 그 공황처럼 이렇게 쫙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런 지표들 보고 그러면은 8% 밑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또 드라마틱하게 나올 지표들이 당장에 반영되겠느냐? 생각해서는 한 8% 초반 뭐 이렇게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근데 이 수치를 연준의 입장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이 드디어 됐어라고 행복하게 바라볼까요? 이 8% 7%대 후반 만약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닐 수가 있겠죠. 레벨 여전히 자체가 여전히 그렇죠. 부담이죠. 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와 물가 떨어지잖아. 연준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준 입장적으로는 아니 이 수치가 높은 거니 낮은 거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액션이 지금 나왔던 말투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물가 이거만 보고로 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뭐 75bp도
열어놔야 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은 됐지만 여전히 강하게 가서 차라리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고통은 감수해라. 네, 강하게 일단 간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단기 리스키한 모습들도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차라리 그걸 통해서 오히려 또 추가적인 가수요도 꺾어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들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하락하는 게 더 시장에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급하게 밀리는 게. 그래서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차라리 그거를 통해서 물가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속도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계속 자산시장 위축되는 가운데 또 오늘부터 QT 네. 예 2차로 또 시행되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또 자금이 흡수되다 보니까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아마 한 다음 주 초부터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요거는 직접적으로 또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돼서 영향을 끼치는 지표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또 미치는 그러니까 QT나 직접적인 유동성을 흡수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 요인들이 확인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또 거기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하고 하려면은 할 일이 많고요. 또 다음 주 초는 당장은 ECB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들도 지금 75bp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네. 네. 물가가 9%입니다. 네. 네. 이러면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유럽이 경제 체력이 미국만큼이나 강하지도 못한 상황 쪽에서 지금 가뜩이나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게 금리를 또 올린다고 했을 때 또 이제 나머지 또 대표적인 이제 픽스 국채 금리들부터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장이 과연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8월 물가 찍으시면 얼마 찍으셨어요? 저도 8% 초반 나올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의견은 의견은 똑같으시네요. 비슷하고 네. 컨센서스도 지금 8.2에서 8.3 정도 네. 레벨인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벨에 대한 문제죠. 레벨에 대한 문제. 8%인데 어디까지 갈까? 지금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1분기 전망치는 5% 후반이고요. 네. 2분기 가야지 4%, 3분기 가야지 3% 초반, 네. 내년 4분기 가야 2.7%라는 네.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네. 너무 과도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물가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2%꼭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2%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코어 CPI는 또 오른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유가로 인해서 CPI는 떨어질 여지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택 그리고 곡물, 음식료 가격, 네. 곡물 가격 많이 빠졌지만 1, 2분기 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라면 가격 오른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게 된다면 빠르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단기적으로 아프지만 좋은 시나리오이긴 할 텐데 당분간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 그래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압박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ECB가 75bp 하면은 유로 강세 달러 약세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 경기다. ECB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물가가 잡힐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연준도 ECB도 물가 때문에 금리는 올리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갖고선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어느새 벌써 또 찬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겨울도 금방 올 것 같고 네. 연말에 에너지 가격 유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체를 시장에서 보고 있나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찬바람은 호빵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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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맛있습니다. 저 호빵 엄청 좋아합니다. 빨리 드시러 너무 가시죠. 추우면은 밖에서 네. 먹기도 힘들어요. 네. 아 그래도 그 맛에 먹는 게 호빵이에요. 네. 네. 뭔 예. 하여튼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보니까 유럽 쪽에 LME 쪽이죠. 거기 가스 가격은 이제 떨어집니다. 네. 한 20% 떨어지고 7%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재고 좀 싸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 아니라죠. 네, 재고는 재고일 뿐. 재고는 비상을 위해서 딱 갖고 있는 걸 뿐. 네, 아직까지 그럼 그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가격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다 잠갔습니다. 네. 네. 기분 나빠. 이러면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또 며칠 동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재고 쌓아놨던 거 써야 되겠죠. 그걸로라도. 안 그러면 지금 저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러니까 가스 갖고 오는 거 이렇게 또 받아다가 또 저장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거를 쓴다. 그러면 또 비겠죠. 그러면 또 재고를 쌓아놔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게 고점에서 밀린다고 끝이 아니라 또 가격은 다시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게 한번 화석연료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쓰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또 어디서 채워 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야 되죠.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계속 어디서 파서 그걸 판 걸 가지고 끌어와서 만들어놔야 공급이 늘었으니까 가격이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게 말이 될 텐데 공급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앞으로 이쪽도 신재생 에너지랑 거의 비슷해요. 네. 한 3년, 5년은 또 걸립니다. 근데 아직 공급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거기다가 가격 떨어졌다라고 그 사실만만 보고 대응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변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되면 여전히 에너지 가격들은 안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에서 앞서 잠깐 휘발유 얘기도 드렸지만은 유가 떨어지는 거에 가장 혁혁한 공신이 뭐겠습니까? 전략 비축유. 비축유 방출. 네, 비축유 방출이죠. 그거 쫙쫙쫙쫙 다 썼습니다. 다시 채워놔야 되겠죠. 그럼 유가 수요 자극하겠네요.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놔야 되겠죠, 다시. 그렇게 되면은 또 유가를 자극할 텐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 미국이 노렸던 거, 그러니까 이란을 계속 이제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제 돌려 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도망갈 거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 손잡아 버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래저래 좀 유가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없다는 것도 하나의 또 약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증시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뷰잖아요. 네. 지금 두 상황이요. 분 다 똑같으신 것 네, 같아요. 두 분 다 네. 마찬가지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내려갈 때 그래도 우리가 내려갈 때 뭘 봐야 되냐, 다음 상승을 기대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에너지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다고 한다면 최근에 뜬 태조 이방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거나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팀장님. 저요? 예. 다음 사이클 고민하기는 좀 빠르긴 한데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너무 빠른가요? 네. 아직은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뭐 태조이방원에 대해서 너무 핫한 이슈가 됐었긴 했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들은 좀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원전이나 뭐 이런 쪽들은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유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에너지 대란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가속화시켜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고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안을 갖고 온 그런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중국도 거기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트렌드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뭐 전기차, 반도체. 그래서 저는 다음 사이클에도 크게 이전 상승을 했던 흐름에서 주도주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뛰어들기보다는 좀 내려간 다음에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은 전 오히려 최근 채권금리가 10년물도 3.2 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아마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아마 저는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9월 FMC에서 75p를 하게 되면 이제 3%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의미 4%든 5%든 지금까지 한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이제 점차 경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9월 FOMC 전후로 해서 피크가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사게 된다면 채권에서는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저 원래 달러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달러가 쉬지 않고 고점권에 있어서 그거는 좀 내려오면 사는 컨셉은 맞는데 지금 달려들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신재생 얘기 많이 하시긴 하는데 한국의 신재생과 관련된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미국처럼 뭐 태양광의 부품주, 모듈주 다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몇몇 개 외에는 탁 머리에 안 떠오르고 떠오르죠, 네. 억지로 찾으면 뭐 전력과 관련된 부품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종목이 없어서 뭐가 네. 있어야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2차전지 플러스 알파를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전기차와 2차전지 쪽이 더 네, 낫다. 더 낫다. 그거랑 그리고 비슷한 걸로.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게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예산안을 보면은 신재생 관련된 예산이 또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종목 단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글로벌 1위 하는 거, 탑 티어에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덩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2차 전지 플러스 알파를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대표님께서는요? 왜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이야 그렇다 치고 풍력이야 어차피 뭐 대세는 벌써 예전에 네덜란드부터 시작된 풍차부터 시작된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대세라고 쳐도 태양광이 원래 2000년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때 동양제철학이었죠. 네. 이게 지금 오시아입니다. 오시아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밸류체인 쫙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왜 다 망했을까요? 중국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거기서 후려치는 바람에 다 거기는 솔직히 적자도 됩니다. 정부가 다 보조해 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니까 거기 그냥 우후죽순을 다 커버렸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다 자연 도산돼 버린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적자 나면서도 저희가 한때 그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 회사 태양광 한대 그러면 조만간 망했구나. 네. 이런 내용들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러니까 케미칼 쪽에 다 붙여가지고 네. 살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한화 얘기를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전혀 얘기를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존 조건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회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한화솔루션은 좀 약간 케미칼하고도 같이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업부에서 뜯어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 내 가정용 1위고 큐셀에 대해서 가치를 계속 또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태양광을 본다 그러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더 네. 낫지 않나 싶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미국 비중을 점점 키워가는 건 맞는데 근데 유럽이 약간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은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중국산의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전히 지금 급하니까 중국산 싼데 미국처럼 이렇게 배제하지 않아요. 싸고 빨리 한다는데 에이 그냥 들여와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중국 쪽이 더 대세로 갔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또 역할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승부를 잡는 쪽의 회사들 쪽으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한 쪽인데 최근에 미국 쪽 수출 늘어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체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시총이 묵직해서 이거 좀 요거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이 지금 대세인데요.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태양광이나 신재생을 저는 더 해야 차라리- 된다는 쪽으로 예, 차라리 직접적으로 그걸 보는 게 더 낫지 더 않나 낫다. 싶고요. 작더라도 그래도 네. 거기서 찾아보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그러자만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제 북미 쪽에서 커서 이제 직접 공장이 있다 보니까 지원받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과거에 못 보여주던 수익성들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계속 레벨업을 시도를 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게 주도주가 되려면 네. 이게 좀
되게 많이 커지고 그쵸.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네.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애들도 같이 올라주고 이게 옛날에 2004년 7년에 네. 조선철강 건설 기계의 맞아요. 네. 흐름이고 네. 뭐 반도체도 그런 흐름이고 뭐 중국 테마는 그랬고 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태양광이나 우리나라 신재생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거를 배제한 주도주를 보면 혹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사이즈도 되고 시장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뭐 요런 정도. 왜냐하면 2050 갔다 갈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이경민 팀장님은 내려갔다 올 거니까 어쨌거나 주도주 찾는 것도 천천히 해라라는 네. 말씀을 하셨고 천천히.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미리 저게 주도주가 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찜 뭐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다 중간에서 덜컥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만 앱을 지우죠. 뭐 공부해놓고 지우면 어떨까요? 차라리 안 사게. 네. 그리고 나는 안 산 셈 치고 벌써 저기 들어갔는데 안 산 셈 쳐 그냥 이래 뭐 네. 예, 참 네. 어렵고요. 근데 네. 정보 그러니까 계속 취합은 해야죠.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들어올까 네. 싶어서 취합은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또 우리 팀장님 뷰처럼 또 저 밑을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 밑을 갈 때쯤에서는 딱 사야 될 건 그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요. 네. 그때는 저희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경기 위축과 함께 다 이제 재고도 이만큼 쌓일 대로 쌓이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뭐 경기 위축이 된다 뭐 어떤 얘기들이 거의 반영이 되는 지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또 실물 경기에 대한 시그널도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반도체 사는 게 맞겠다. 네. 생각합니다. 저점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반도체부터 사자는 의견. 전 팀장님께서 저도 적극 동의하죠. 같은 그러니까 의견이세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인터넷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는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계속 시장 중심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다음 사이클에서 어떻게 주도주가 되냐. 많이 빠졌으니까 주도주가 된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하는 분도 반도체 하는 친구도 그 친구가 말한 거는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다음 사이클에서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나 통화 정책이나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커지지만 오히려 물가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바닥을 잡게 된다면 좋아질 수 있는 변화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반도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쪽도 같이 보면은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힘은 있지 않을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재생 에너지나 항공우주 쪽, 이쪽들을 같이 보면은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원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숫자를 그렇게 잘 기억하지는 않는데요. 이경민 팀장님을 뵈면 2050, 2050 숫자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경민 네. 팀장님 생각하면 2050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왜 2050이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네. 뭐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점을 형성하고 네.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언론도 매우 탔습니다. 2050년 그러니까요. 숫자가. 네, 그러니까 신문에도 제가 나오고. 이게 7월 가도 초에 문제 안 가도 자료를 문제네 이제. 7월 초에 자료를 썼어요. 근데 그때는 막 반등 분위기였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다가 네. 최근 좀 시장이 꺾이고 불안정하니까 또 막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밸류에이션 조정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네. 더 크게 조정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2300선, 2340선이 제가 봤던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수준이라서 저는 그래서 7월 8월 달에 이 정도까지 언더슈팅이 나왔으면 반등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사이클의 문제는 실적이죠. 실적 전망이 떨어지게 되면 이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8월 말에 봤더니 이게 저희가 2340으로 왔던 바닥 레벨이 지금 2200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12개월 선행 EPS가 빠지면서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 PMI도 그렇지만 ISM 제조업 지수나 여러 지표들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이익 전망에 대한 레벨이 지금부터 한 10%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2100이 깨질 가능성까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어떤 걸로 터닝 포인트가 나올까라고 본다면 일단은 통화 정책이죠.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여러 수요 공급 변수도 있긴 하지만 전 달러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달러 인덱스가 뭐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연말에는 110, 11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더 생각하고 올라가요. 있어요. 네. 근데 원자재 차트를 잘 보시면은 3월, 6월 달에 변곡점이 나왔는데 그때도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달러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다 꺾여 버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유가가 80달러 평균을 가게 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0%, 20%까지 내려갑니다. 전년 대비로. 네.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가격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10%대, 2분기는 마이너스 20%대.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주택 경기도 좀 시차를 두고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물가 레벨이 아까 보여드렸던 레벨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닐 카시카리가 말했던 게 연준 총재가 말했던 게 2%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주택 경기만 꺾이는 모습, 주택 CPI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3%대라 하더라도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저희는 통화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바닥을 잡을 것 같거든요. OECD 경기선행지수 사이클을 본다 하더라도 한 2년 사이클이라서 21년 7월 달에 고점이었다면 23년 7월 정도까지 그 전에는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은 이제 기저효과가 들어오겠죠. 올해 하반기 기저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들어오고 2023년 상반기 기저효과가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오면 경기는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하고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때가 좀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달러도 조금 수그러들 것 같아요.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4분기를 지나면서 왜냐면은 연준은 통화정책을 조금 변화하려는 모색을 할 텐데 유럽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네. 물가 레벨 자체가 쉽게 떨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통화정책도 좀 역전이 되고, 올해 너무 유럽이 더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저효과가 또 들어오면서 유럽이 좋은 듯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는 게 내년 하반기 정도라서 그보다 시점을 좀 앞당겨서 본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좀 이런 흐름들이 좀 빨라진다면 올해만 네. 내년 초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점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코스피 2100선 근처를 간다거나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바이콜을 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바이콜을 하면서 저희도 전략적으로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야 되긴 하지만 락바텀이 2050선 정도라고 보고 있다면 2100선 정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순매수해도 된다. 네. 내가 더 내려가면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죠. 대표님 오늘 개인 저희 네. 투자자분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코스피를 하셨는데 네. 제가 옛날은 말고 그냥 올해처럼 장이 힘들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사신 다음 날은 보통 주가가 됐던 것 같거든요. 기관하고 네. 외국인이 반대로 또 사주면서 네. 오늘 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왜 개인들이 사고 싶어서 샀을까요? 어떻게 하신 거죠? 안 사고 싶은데 사요? 억지로 누가 사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오늘 같은 장은 그런 네. 거죠. 장이 빠지네 그러면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여기다 한번 더 보면 설마 저기까지 들어올까? 네. 들어오는데 들어옵니다. 체결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봐라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빠져요. 그러면 네. 이거 그러면 여기 한번 더 넣어볼까? 했더니 그것까지 체결돼 버려요. 이런 현상들이죠. 오늘 왜냐하면 출발을 확 밑에서 출발했다가 네. 네, 맞아요. 중간에 약간 오르려는 올랐다가. 폼을 잡다가 오후에 쭉 밀린 건데 이거 네. 중국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사실 꼭 그렇게 체결용은 그렇게 되려면 아침부터 쭉 빠져야 이제 체결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오후장에 보면 이렇게 네. 보통 보면은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통 보면은 약간 주식을 좀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불타기라는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사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면서 터널 때 네. 이때 이게 추세가 맞춰가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겠다 네. 하고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반 개인분들은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싸게 산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집어넣었던 게 오늘 그리고 또 가장 특이했던 게 오늘은 완전히 그 외국인 선물 매도에 당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펼쳐지다 보니 양매도죠 오늘 완전히. 네. 그렇죠. 네. 장중에 한 13,000개까지 네. 와 무슨 뭐 신났어요. 그냥 오늘 대놓고 첫날부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프로그램 가동되죠. 기관에서 그렇죠. 그냥 네. 다 끌려 들어가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그리고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현물로 이렇게 많이 안 팔았죠. 또 네. 외국인들이. 근데 현물 매도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세 박자가 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거 그러면 아 오늘만 끝내고 내일 다시 반등시키려고 오늘 그냥 가게 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가 있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일 물론 뭐 미국이 반등해서 내일 또 네. 반등 나와서 오늘 와 저점에 샀더니 오늘 먹여준다더라. 네. 이게 교훈이 돼 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될 때마다 뭐 급락하게 되면 무조건 샀다 그 다음날 판다 이렇게 되다가 당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네. 당하면 중간에서 뭐 물린 게 이두대도 못하는 현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선물 10,000개면은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네. 네, 그냥 포지션의 흐름을 이렇게 가겠다는 입장을 첫날부터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나올 수 있는 파장이 생각보다 이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그리고 것 같습니다. 오늘 1조 원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잠깐이라도 빠져나올 기회가 있다. 그럼 빠져나와야 된다.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끝나고 보니까 그렇게 늘던 신용도 이제 줄고 있습니다. 19조 5천억까지 갔던 게 네. 점점 좀 힘 빠지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탁 자산은 쭉쭉쭉쭉 빠집니다. 오늘 그럼 무슨 자금으로 1조나 넘게 사셨을까요? 오늘 개인분들이. 그래도 예탁금은 50조는 있습니다. 네. 근데 53조. 그렇긴 하지만 50조가 있어도 그렇다 1조를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예금이 몇백조 있다고 주식 뭐 당시 예탁금 너무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아니, 드리겠지만 경험이 간혹 있으시니까. 있잖아요. 간혹. 간혹 네.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처럼 프로그램하고 같이 가동되면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체결이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산 것보다 네. 넣었더니 체결되는 이런 현상들이 밀리니까. 네,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이거는 이경민 팀장님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달러 아까 잠깐 말씀하셨으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고점 뚫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10을 넘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으신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 환차익까지 생겨서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보다 계좌가 좀 나으실 수 나을 수 있거든요. 있죠. 네. 미국 주식은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낙폭이 커질지 아니면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지.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아요. 달러가 더 강세로 가고 원달러님이 더 오른다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 사도 괜찮지 않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달러를 사지 왜 미국 주식을 사시냐?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왔는데 다 뱉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 주식이 아니라 당분간은 달러를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뭐 빠질 때도 좀 과격하게 빠지긴 했지만 반등할 때도 굉장히 과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보면 딱 미국 증시 보면 딱 200일 이동평균선이 딱 찍고선 이제 꺾여버렸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보통 추세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넘어서기 전까지는 약세장이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아마 궤적이나 경로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할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음 사이클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달러 잘 투자를 하셔서 다음 사이클에 한국, 뭐 중국, 뭐 신흥아시아 이쪽들을 좀 사시면은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환차익만 보시고 미국 주식에서는 좀 미국 주식을 살 준비만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달러를 바꿔서 살 준비만. 대표님께서도 미국 주식에 좀 들어가셨다고 그때 잠깐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네. 하다가 하나는 정리했고 나머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빠지는데요? 이게 아이 좋게 보시나요 여전히? 그 에너지 관련. 탱커선. 아 탱커선. 네, 이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점에서 밀렸죠. 근데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안 밀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차익만 생기고 있는 국가. 어거질이 뭐 빠지지는 네. 않고 뭐 그냥 환차익은 원화로 계산되면 계속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 중입니다. 네. 네. 아, 참 이렇게 진짜 어려운 시기가 올해는 정말 중간에 이제 저점이 어느 날 왔는지 모르게 왔다가 반등도 미국은 컸는데 또 한국은 또 못했고 네. 참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경민 팀장님을 오늘 댓글에서는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저점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베어리시한 전망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좀 잘 정리를 해야지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산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 현금 비중이 있어야지 다음 스텝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연준이 지금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지금은 지금 힘들더라도 몇 달 뒤 멀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좀 같이 호흡하면서 좀 잘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또 2시간 저희가 열심히 토론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2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